안녕하세요. 방점입니다. 지금까지 쿠팡, 맥킨지,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의 유명 기업들의 역사를 다뤄왔죠. 물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고 김우중 회장의 말 맞다나 앞으로도 다룰 기업들이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하고 싶은 콘텐츠가 생겨서 새롭게 준비해봤어요. 그건 바로 세계 경제사. 세상에 다양한 기업이 있는 만큼 다양한 국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국가가 있었기에 다양한 기업이 생겨날 수 있었다고 생각하죠. 이것이 바로 제가 세계사를 다루려는 가장 큰 이유예요. 그런데 저는 그냥 세계사가 아닌 세계사 중 경제 부분만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모든 의사결정에는 경제적 요인이 반영되었기 때문이죠. 전쟁, 평화, 가난, 사치, 전염병, 출산 등등 모든 것들이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 각 사건들이 나만을 위한 것인지 또는 모두를 위한 것인지 하는 정도의 차이가 존재할 뿐이에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께 한 국가의 경제를 시계열적으로 들려드릴 겁니다. 물론 시대순위 100%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 콘텐츠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 다소 지루하고 지겹더라도 차근차근 들어주시면 확실히 복 받으실 거예요. 준비하느라 정말 고생했거든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네덜란드입니다. 여러분은 네덜란드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풍차, 동인도 회사, 오렌지 군단 등등 다양한 것들이 떠오를 텐데요. 오늘은 과거 네덜란드는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17세기를 호령했으며 필립스, 유니레버, 그리고 ASML 등 굴지의 기업들을 어떻게 육성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사실 네덜란드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무려 25만 년 전부터 인류가 이곳에 터를 잡고 살기 시작했지만 정작 국가다운 국가가 세워진 건 1581년 네덜란드 공화국이 처음이죠. 그렇다면 네덜란드 공화국은 왜 세워졌으며 그전에는 왜 국가를 이루지 못했을까요? 이는 네덜란드라는 국가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낮은 땅이라는 뜻으로 베네룩스 3국이라 불리는 저지대 국가 중 하나예요. 국토 면적 중 30% 이상이 해수면보다 아래 위치해 있다 보니 농경사회에서 핵심인 농지가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약 25만 년 전부터 켈트족이 이곳에 살고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불악을 이루었을 뿐 국가로 발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네덜란드에 아주 사소하지만 나비효과 같은 일이 생깁니다. 기원전 50년경 로마가 네덜란드 지역을 정복하며 토목 기술이 전파된 거예요. 이 기술이 후에 지금의 네덜란드를 둑과 운하의 나라로 발전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그러나 이건 좀 먼 미래의 이야기고 당시 로마는 이 지역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기원 후 4세기 로마는 복잡한 내부 사정과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 네덜란드를 떠나게 돼요. 때문에 네덜란드는 또다시 로마 이전처럼 지방별로 각자 도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네덜란드는 이때부터 쭉 그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았느냐? 물론 그건 아니었어요. 대표적으로 프랑크 왕국이 있었죠. 그러나 초창기의 프랑크 왕국은 동로마 제국의 인정을 받는 데에만 급급했을 뿐 변방이었던 네덜란드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고 대프랑크 왕국을 건설한 샤를마뉴 또한 네덜란드에 충성을 받는 대신 자치권을 인정해주며 지배합니다. 덕분에 네덜란드는 각 지방의 특성을 잃지 않고 독자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거죠. 이후 네덜란드는 승승장구합니다. 얼마나 승승장구하냐면 중세를 지나 근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무려 3번의 기회를 얻고 17세기 유럽의 패권국이 되었죠. 첫 번째는 모직공업입니다. 중세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은 방직공업이었어요. 방직공업은 크게 약물을 사용한 모직공업과 면을 사용한 면직공업으로 나뉘는데요. 모직공업이 면직공업보다 먼저 발전하여 중세에는 베네치아와 피렌체 등 북이탈리아의 여러 도시에서 번성했죠. 그런데 776년 샤르마뉴가 북이탈리아를 정복하자 네덜란드에도 기회가 찾아옵니다. 넓은 평야와 풍부한 물, 그리고 물건을 편리하게 싣고 나를 수 있는 물길, 심지어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양 목축지가 많았던 영국과 가까운 위치까지. 당시 네덜란드는 공업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 두 지역이 같은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자 이를 네덜란드가 자연스럽게 물려받을 수 있게 되었죠. 특히 12세기 무렵 네덜란드의 플랑드르 지역에서 가장 크게 발달하여
전 유럽의 왕족과 귀족의 옷감은 플랑드르에서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정도였답니다. 산업의 발전은 곧 상업의 발전으로 이어졌고, 상업의 발전은 외국과의 무역으로 이어지니 당연히 네덜란드의 도시들은 크게 번창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러한 발전과 자유로운 문화의 만남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마음껏 모여 살 수 있는 네덜란드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두 번째는 동맹입니다. 네덜란드의 플랑드르가 유럽 최대의 모직물 공업지대로 발전함에 따라 주변의 저항이 거셌어요. 대표적으로 백년전쟁과 한자동맹이 있었죠. 백년전쟁은 플랑드르의 경제적 동반자 영국과 플랑드르의 정치적 지배자 프랑스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입니다. 사실 백년전쟁은 네덜란드에게 있어 정말 뜻깊은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일부지만 네덜란드의 도시들이 플랑드르를 위해 처음으로 힘을 합쳐 프랑스에 맞서 싸웠기 때문이죠. 왜 그랬을까요?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왕은 필리페 4세로 그는 즉위와 동시에 강력한 통일 정책을 펼치는데요. 이때 필요한 전비를 거두기 위해 샹파뉴 정기시에 대한 증세를 명하죠. 정기시는 영국과 플랑드르 그리고 이탈리아를 잇는 서유럽 최대의 국제시장이었습니다. 1297년 플랑드르가 가혹한 증세에 항의하자 필리프 4세는 즉각 플랑드르 상인들을 체포하고 그들이 갖고 온 상품을 몰수했으며 플랑드르가 영국과 손을 잡고 프랑스를 위협한다고 선전했죠. 이에 플랑드르와 프랑스 간 전쟁이 발발하였고 이후 플랑드르가 영국을 끌어들이며 백년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백년전쟁은 플랑드르와 정략 결혼을 맺은 부르고뉴가 프랑스와 아라스 조약을 맺으며 다소 허무하게 끝나요. 하지만 지난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뭉쳐본 적 없는 네덜란드가 처음으로 뭉쳤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강력한 적일지라도 하나가 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 네덜란드에게 있어 백년전쟁의 경험은 이후 펼쳐질 스페인과의 독립전쟁에서 다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청어산업입니다. 본래 한자는 12세기부터 등장한 독일의 도시상회를 말해요. 그런데 14세기 플랑드르가 모직공업으로 명성을 떨치자 한자들 사이에서 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결국 1358년 한자들은 플랑드르에 대한 상호봉쇄를 선언하고 강력한 동맹체계를 구축하며 북방무역을 독점합니다. 플랑드르 하나 잡겠다고 라인강에서 북해를 거쳐 발트해에 이르기까지 무려 70개가 넘는 도시들이 참여했다고 하니 당연히 플랑드르가 맥을 못 추렸겠죠. 그러나 아쉽게도 네덜란드의 천운이 따릅니다. 비록 플랑드르는 어려워졌을지라도 네덜란드의 또 다른 도시 암스테르담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14세기 한자동맹의 최대 수출품 청어가 해류의 변화로 발트해에서 북해로 이동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덕분에 북해와 인접한 암스테르담도 청어잡이에 나설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한자동맹이 플랑드르에 대한 상호봉쇄를 내린 같은 해 암스테르담에서 대박이 터집니다. 1358년 빌런 베컬스존이라는 어부가 갓 잡은 청어를 단번에 손질할 수 있는 칼과 소금물에 절여 통에 보관하는 통절임 방법을 고안해낸 거예요. 염장된 청어는 무려 1년간 보관할 수 있었고 이는 냉장고가 없었던 당시엔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었죠. 그리고 암스테르담은 여기에 더 나아가 청어 통절임의 품질 경영을 실천했는데요. 저장용 통의 재질과 소금의 종류 그리고 그물코의 크기까지 세세하게 정하고 어획기를 한정해 청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끌어냈죠. 품질 경영이라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네덜란드가 품질 경영을 이뤄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스페인 덕분이었습니다. 1492년 스페인에서 알람브라 칙령으로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당시 추방된 유대인 대부분이 금융, 상업, 행정의 전문가들이었죠. 이들 중 일부가 자유를 찾아 네덜란드로 오게 되었고 때마침 당시 가장 활발했던 암스테르담의 청어산업과 마주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스페인 북쪽의 바스크 지역에 바다소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기존에 수입하던 한자동맹의 암염 대신 값싸고 질 좋은 바스크산 바다소금을 수입함으로써 암스테르담의 소금시장뿐만 아니라 청어산업까지 주도하게 된 거죠. 이후 암스테르담의 청어산업은 역사적 사건과 만나 또 다른 기회를 낳습니다. 그 사건은 알람브라 칙령이 선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일이었죠.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은 신항로의 개척을 가져와 당시 무역의 중심이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이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암스테르담의 청어 통절임은 뱃사람들의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되었고 반대로 한자동맹은 청어와 소금에 이어 무역로까지 모든 걸 잃게 되었죠.
1358년과 1492년, 정확한 시기는 다르지만 각 연도에 일어난 두 쌍의 사건이 많은 도시의 운명을 바꿨다니 신기하네요.